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11.6 재보선 이후 전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니까요, 그 명태균 게이트가 한동안 언론 지상, 유튜브를 굉장히 장식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재밌지만 그걸 둘러싼 전체적인 걸 보면요, 암 걸리겠어요. 아니, 어떤 점이 또 선생님을 그렇게 그런 생각 갖게 만든 겁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지나 2년 지난 동안에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각종 이제 뭐 비위 사실서부터 뭐 문제점이 막 터져 나오니까 다들 이제 가슴 속에 그래 네.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하는 희망 같은 걸 품고서들 여기서도 폭로하고 저기서도 토론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현상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암담함, 정말 암 걸릴 것 같다는 마음이 하나 들고요. 이러다 이제 자포자기하는 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봤자 세상은 바뀌기 힘들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김빼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도 함께 작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국가 내지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렸어요. 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한다 또는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것들 무슨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거지? 무슨 이득 때문에 저러지? 국가에서 산업단지 무슨 발표를 한다? 저거 누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뭘 봐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기관 전부가 이제는 그냥 불신의 영역에 뭐 접어들다 못해서 다들 해먹자고 지금 하는 그런 집단 아니까, 다 세금 받아갖고 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면서 대접받고 월급 받고 특활비 쓰는 그런 집단들로 각종 공적 기관이 비치는 세상이 됐어요. 네. 이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체가 그냥 절망적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활력 있게 돌아간 나라와의 경쟁 관계에서 계속 밀려나는 거니까. 음. 암담한 기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댈 거라고 그러는 뭐 국정감사 때 뭐 좀 시원한 얘기 안 나올래나? 또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 10%대를 언제 찍을래나? 늘 근데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은 힘들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건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네.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확인 과정 같아요. 확인 과정. 우리가 지난 시절에 여러 정부를 거쳐봤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가 나쁘건 좋건 어쨌든 국가의 최고 엘리트급에 준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토론을 거쳐서 정책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국가적으로 있고 하는 거였는데, 윤 정부 들어서 특이한 거는 너무나 이상한, 이해 안 가는, 그리고 애들이 봐도 이상할 법한 어리석은 뭐 정책 발표도 있고 어떤 행태도 있고 그랬을 때, 네. 사실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에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주목을 한 거죠.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냥 기분대로 왁왁거리기만 하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뒤를 보니 공적 기구가 아닌 사인에 의해서, 음. 머리 좋고 아이디어 많은 사인에 의해서 국정이 이렇게 농단됐구나 하는데, 그 일단 음. 그 중에 한 흔적이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욕하셨어요 지금? 시작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공천 개입 의혹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을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제는 봤더니 그 대선 여론조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국민의힘 출마 예비자들이 지불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특별한 악인이라기보다 선거 시기에 개입할 때 아주 뛰어난 책사로 비춰줘서 여러 출마자들에게 이런저런 자기가 별로 먹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큰 걸 네. 먹으려고 계획을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시기에 뭐 지방자치제장 출마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돈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명목하에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네. 것이다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선거 개입 문제. 근데 그거는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그래도 될 만한 건지에 대해서는 미묘한데 어쨌든 선거라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윤석열 당선에 이런저런 작용을 했구나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인 건데 그 선거 시기에만 작용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본인은 굉장히 극구 부인하잖아요. 난 선거에만 관여하고 이제 이후에는 그림자가 네. 됐다 하는 건데 요즘 이제 뉴스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창원 산단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게 내가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올려서 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크게 먹는 건데 그게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우선 이 명태균 씨가 선거에서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운 다음에 네. 국정 운영에 어떤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입됐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극히 일부만 나온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 하더라도 현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자기 정치적 이 야심을 내세울 수 없는 아주 부실한 국회의원을 하나 내세워서 그게 김영선이죠. 그 사람에게 의원직 당선을 시킨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어떤 크게 먹을 그림을 조성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이제 빠그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요소는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나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이상한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이나 행태들은 결국은 명태균의 아이디어를 김건희의 입김을 거쳐 대통령을 통해 발표하게 된 그 경로로 많은 일이 벌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너무나 놀랍게도 명태균의 입김이 윤석열 씨뿐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관련돼 있는 유력한 정치 자원 전체가 한 번씩은 다 거쳐갔다라는 게 네.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하게 정치 행태를 하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명태균의 기술에 기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술이죠.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되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굉장히 정말 능통한 기술자 아닙니까? 그 엽상의 기술을 알려주죠. 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나라의 미래라든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명감을 안고 하라는 뭐 초등학생 같은 뭐 너무 순진한 얘기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걸 바탕에는 깔고 그 다음에는 선공학이 어느 정도 얹혀져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기술자의 노름 아니에요. 이번 명태균을 통해서 제일 망신한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네. 결의 스승쯤 부각돼 있는 인물이 이런 기술자의 조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허상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 집약된 사실은 국가가 이런 기술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놀아나서 정권이 획득되기도 하고 획득된 정권이 이권 추구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희생을 경험하거나 국가 이익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구나를 처절하게 쳐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명태균 씨 스스로가 공개한 문자인데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문자를 보다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앞에 대화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둘 사이의 대화가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런 대화를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유명한 문자 뭐 수십 번은 얘기했잖아. 네. 않았겠어요? 구기자도 그렇죠, 수십 번 네. 얘기했겠죠.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에
그 명태균 씨가 출연을 해서 그 문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특별히 고른 것도 아니고 김재원이가 하도 까불길래 하나 그냥 아무거나 툭 찍어서 올린 거예요. 2,000장 중에. 예, 그러니까 이게 넘쳐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자 내용에서만 보자면 저는 일단 여기서 제가 우호적으로 얘기했다가 맨날 매맞았던 그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이준석의 정치도 결국은 기술자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웃기게도 이준석 김건희 동맹이 명태균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내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인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준석이 할 정도의 지위고 김건희 씨가 아이고 선생님 저를 좀 안 돼요. 저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듯이 그 오빠가 어느 오빠냐인데 저는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윤석열인데 그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될 만한 행태가 부부 생활 도중에 평소에 보여져 왔는 건데 그게 어디 김건희 씨 눈에만 그렇게 비춰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새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건데 놀랍게도 근데 그는 검찰 내에서 좌천의 경험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승승장구했고 대통령까지 된 인물 아니에요. 총장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식의 비이성적 그다음에 초법적 그러니까 모든 규칙과 질서를 어긋나서 사적 힘을 발휘하는 게 오히려 통하는 세상이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그 짧은 그 문자 캡처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 와중에 자칫 가십거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은 네. 오빠란 얘기를 가지고 언론이 이틀을 떠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칠부사에서 이제 매화를 심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주술적인 의미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를 약간 비껴가는 보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모든 뉴스의 불가피성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새벽에 매화나무 심는 거 너무나 이상하고 오빠가 어느 오빠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캔들성으로 쫙 퍼져서 퍼지기 그게 때문에. 결국 네. 어디로 가냐. 야, 김건희, 윤석열 이 정부 이 부부 대통령은 정말로 허접하고 이상한 사람이구나라는 대국민 어떤 그 평판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2년 반을 앞으로도 더 지켜볼 수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문서가 다른 역사 시기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소음성 또는 스캔들성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뭘로 일이 터지지? 뭐 네. 이런 기대감 갖고 매일매일을 명태균이 쳐다보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명태균 게이트도 이미 이제 노출이 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창원지검에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수사 속도가 더뎌 보이는 게 사실이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네. 하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이것들이 무슨 딜을 하고 뭐 아니 김건희 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는 걸 보면서 다 느꼈잖아요. 검찰이 움직인다 하는 사실은 이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건 우리가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를 법적으로 올가매든 그를 방치해서 놔두든 어떤 쪽이 되건 간에 이거는 현 정권에게 유리한 일을 만들기 위한 뭘 꾸며가는 과정인 것이지 뭐 검찰이 수사한 데서 누가 기대나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대를 초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특검법이라도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인데 국회 지형상 지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를 했지만 이 역시도 거부권 장벽이 또 실존하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게 이런 형식의 측면에 좀 오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꼭 통과가 안 돼도 계속 발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건 맞는데 자칫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당 내가 분열이 돼서 한동훈이 자기 지지세를 이끌고 특검 재의결을 통과를 시켜갖고 특검을 몰고 가면서 윤 정부를 이제 나락으로 보내면서 자기 정치세를 키워서 이재명과 뭐
난 그 그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될 수가 없는 늘 네, 시나리오다. 말씀드린 건데 네. 한동훈 씨가 그런 정치적인 비중을 갖고자 성장하느라고 윤석열을 들이받아서 음. 보수 여권 전체를 장악해서 차기의 주자로 떠오르는 거는 이거 누가 맞나 한번 봅시다. 이런 반대 얘기도 많이들 하시니까 네. 저는 그럴 수 없고 결국은 한 몸으로 합쳐지는 과정 중에 그들의 사적 트러블일 뿐이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감히 어디서 뭐 이런 사적 트러블이지. 이익의 공생 관계는 네. 따로 설 수가 없는 입지적 조건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등을 돌려갖고 뭐 정치적으로 결별해서 따로 가서 세력 다툼을 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다만 말씀하신 이제 특검이 또다시 윤석열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능을 할까봐 그것도 참 걱정이죠. 제3자 특검이라는 게 결국 무력한 공수처장, 특검이 하나 얹혀지거나 박영수 같이 정말로 알고 봤더니 대중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면이 존재하는 사악함의 극한을 달렸던 이권 추구의 모든 것을 건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 갖고 마치 뭐가 폭로될 듯 될 듯 아슬아슬하게 만들면서 결국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수준의 수순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될 그런 우려도 같이 상존하고 있죠. 그래서 그 특검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를 일관하는 모든 원리는 단 하나였구나. 법규라든지 상괴라든지 질서가 아니고 오로지 힘이구나. 네. 그것도 어떤 힘이냐? 초법적 힘이구나. 뭐 법령에 있는 만큼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둘러대든 그냥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중의 힘밖에 없구나. 근데 대중의 힘이라는 건 결국 여론 압박이거든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여론 압박이거든요. 힘 대 힘의 마지막 상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이 전국의 근간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는 거는 야당뿐 아니고 시민사회뿐 아니고 여당도 공히 인정하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은데 결국은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와 보고 싶어요. 당시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세기 속에서 본인이 내조영 영부인이 되겠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국정 운영의 절반을 반환점을 돈다고 하는 국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남편 대통령은 술이나 먹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김건희 씨를 개인적으로 살짝은 뭐 아는 관계라고 아시잖아요. 할 수 네.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리석구나. 이미지 메이킹에 다 실패한 거거든요. 이제는 거의 이멜다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도구로 해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해서 사실 김건희 대통령 시대가 지난 2년 반이었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고 다만 뭘로 삐걱거렸느냐? 김건희 라인으로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국정과 소위 기성 정치권 친윤계라고 하는 덩어리가 움직여진 이것들이 서로 이권 다툼에서 삐그덕삐그덕 했구나까지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김건희 씨는 이번 과정 거치면서 뭐 글쎄 해외로 좀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명분을 붙여갖고 뭐 집거할 수도 있고 뭐 더 나서서 뭘 못하겠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저지른 일은 밝혀져야죠. 제가 옛날 생각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러네. 김진규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주 네. 지금 최고 배우인데 그 부인 김보애라는 배우가 그 큰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최고급 요리점. 제가 김보혜 씨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나중에는 방송에서 많이 그 나와서 네. 아는 분 많아.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주 놀러 왔는데 고위직.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에요. 서울시장을 포함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요즘 인사들이 네. 김종필을 포함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식당이 아니라 요리집이에요, 사실. 방 안에서. 항상 한강 그 서울시 지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금을 긋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을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 씨 여기 중에 어디 하나 골라 떼돈이야. 그러면서 그 요직의 모든 사람들이 난 여길 좀 먹게. 거의 다 논밭이었어요. 논현동, 청담동, 뭐 잠실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를 그럼 난 여기 좀 살게. 난 그들이 다 떼부자 된 거예요.
국가에서 강남 개발을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어떻게 하고 저기를 어떻게 할 때 지들끼리 모여서 나는 여기 미리 사둘게 저기 미리 사둘게 이걸 하고 또 거기서 서빙하던 아줌마 배우 김보혜 씨에게 네. 아니 여기 사도 떼돈데 뭐 김보혜한테만 그랬겠어요? 자기 집안 식구 일가 친척 다 동원했겠지?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60년대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산업단지 어디 지정하는 게 이제 큰 돈인데 네. 윤 정부 전체 원전을 뭐 활성화한다는 것에도 그런 의혹이 깃들어 있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는데도 그런 의혹이 깃들어 있는데 이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안 드러나서 정부 각 부처에서 온갖 뭐 국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전부 배경에는 그런 의혹이 있어갖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미리 알아둬서 뭘 먹을까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자명한 거죠. 네. 또 특히나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그 감정작을 크게 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다 공이 아는 것처럼 마포대교에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사실 영부인이란 지위 자체가 공적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발심이 많이 드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구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부인 김 박사께서 손짓으로 지시한 그 자리를 매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걸어서 강아지 산책을. 근데 밤 한 11시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지나다 왔고 김건희가 다녀간 건 이제 다음 보다 날 일찍이었죠.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다음 날 또 가보니까 깨끗해. 그 마포대교 휴지를 막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해. 네. 근데 아마 좀 청소했나 봐.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뭐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그 어려운 사람 가슴 아파하고 남편이 정치 잘못하면 쓴소리도 하는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 부인이 마포대교 와서 여기 자살자 많은데 대비 좀 해야겠어요라고 말할 때 누가 저항감을 가졌을까? 사실은 약간 그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렇게 좀 뭔가 해도 양해가 되는 지위가 원래 대통령 부인이에요. 예. 뭐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두고두고 네. 이제 칭송을 듣는 게 그런 건데 김건희 씨는 하나하나가 웃긴 거야. 자기 돋보이려고 옷 꾸미고 다니고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그다음에 온갖 이권에 개입되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항들이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아니 대통령 역할 대행한다는 사람이 진짜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김정은처럼 지시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반감이 큽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시기가 됐건 그러니까 조속한 시기가 됐건 조금 긴 시간이 흘러서건 김건희 씨는 감옥 갑니다. 절대로 감옥 가게 됐어요. 왜냐 그 범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나라가 아닌 거죠. 이 나라는 없어져야죠. 그냥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야죠. 김건희 씨의 행각은요. 좀 행동이 부실하고 천박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따먹기 위한 구체적인 범죄 행동을 한 건데 그중에 지금 노출된 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일 뿐이지 더 많은 것들이 연관돼 있는데 뭐 그동안 전시회 열 때 그 뒤에다가 어마어마한 후원 그 사들이 뭐 현대서부터 쫙 늘어있던 거 다 뭐냐고요. 감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하간 이번 주에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뭐 22%로 지난번보다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난 조사보다 특히 이제 부정평가 이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생 물가 부분이 늘 상위에 속해 있고 그 바로 턱 밑으로 따라온 게 김건희 여사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은 그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14%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하고 있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대통령도 됐고 김건희 씨가 섭정을 함으로 해서 대통령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 시대를 우리는 슬프지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지표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체감되는 광범위한 정서는 네. 정서는 정말 큰일 났구나인데 왜 지지율이 폭락을 하지 않을까인데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거나
또는 여론조사에 그 응답을 할 때요. A를 지지하던 사람이 이거 아니겠구나 해서 B로 바꾸는 일이 없어요. 있어도 숫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적어요.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A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거나 투표를 안 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박근혜 때 한 자릿수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냐고요. 박근혜 지지하던 사람들이 노인들이 다 반대로 돌아서서 그런 그렇죠. 지지율이 나온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최순실이 컸죠. 와,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실제로 대통령 뭘 다 했다니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해서 도저히 자신들이 창피해서 네. 뒤로 빠져버려서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탄핵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뭔가 했더니 우리들의 일반적인 판단과 달리 윤 정부를 지탱해서라도 현재 내 재산이라든지 내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 무도한 야당 빨갱이 이재명이가 득세하는 거 그래도 못 보겠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은 여론에 응답을 하고 있어서 2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15%, 7%, 8%로 확 떨어지는 건 진짜 무슨 폭발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성 사안이 그동안 제가 보기엔 여러 번 터졌는데 그래도 폭발이 안 돼. 사람들이 만성이 된 거죠. 만성적인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몸에 뭐 더러운 거 묻으면 처음에는 크게 반응을 하는데 많이 묻어보세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쓰면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네. 대통령 이하 국가 운영의 주체들, 뭐 여당 사람들, 장관들, 기관장들, 뭐 엉망으로 노는 게 거의 매일 뭐 보도가 나오는데 에라 모르겠다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다고. 이 망하는 날에 가장 전형적인 징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사실 적지 않은 사안들이 나날이 나오는데 그 정말 만성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이나 반항감의 정도라는 거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늘 그러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내려놓으면요. 어떤 것에든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내려놓으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정말 문제라구나 하고 각성할 때는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생길 때거든요. 그렇죠. 소위 네. 호흡, 희망이 음. 생길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힘으로 작동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뭔가 상황 관리 능력은 아직도 참 미진하구나. 그러니까 일단 매일 재판에 불려다녀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너무나 비좁아요. 적어도 국제 여론 속에서 막 등장하고 한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자원들과도 거의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큰 움직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작게 보이는 네. 이 행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뚫어야 되나 본인도 고민하시겠죠. 그렇겠죠. 네. 참모들도 여러 가지 진언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윤 정부가 문제입니다 했을 때 반대쪽으로 이재명을 바라보게 하는 이 구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국정감사 시작을 할 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국감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자명했는데 뭔가 새로운 사실들, 기폭제가 될 일들이 야당발 의혹 제기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2주째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국감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거, 네. 예, 왜냐하면 깜짝 놀랄 만한 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놀라서 그래요. 그 신경계가 지금 거의 우리 마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놀래. 웬만한 걸로는, 네. 그 문재인 때 우리 별거 아닌 걸로 너무 많이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7만 8천 원어치 카드를 막 쓸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시기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네. 글쎄요. 그 야당이 국감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약성을 못 보인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김빼기 전략의 산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뭐가 하나 터지고 나오죠. 예. 기성 언론이 받고 음. 종편이나 또 여기저기서 쫙 떠들면서 다뤄지고. 이미 쫙 나온 거를 국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뭐 재탕도 아니고 3탕, 4탕, 5탕인데 의원들이라고 무슨 특별한 무슨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박은정 의원처럼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격동원시키나 단기성이고 아. 예. 왜냐하면 문제의 심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자극해서 정말 공감은 하지만 그게 거대한 힘으로 결집되긴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사안이 너무 많다고. 집중할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이게. 예, 뭐가 모아져서 그쪽으로 이제 여론이 쫙 쳐다보면서 이게 심화돼가고 폭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안 썩은 데가 없네. 매일 뭐가 터지니까 사람들도 오늘은 이 뉴스에 내일은 저 뉴스에 매일 지금 이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과거에 굉장히 관심 갖고 봤던 게 필리핀 뉴스였었거든요. 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인데 네. 그게 딱 이런 거예요. 맨날 뭐가 많으니까 개탄하고 분노해도 또 다음날 다른 개탄거리로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러면 아, 너무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그 말미에 있다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요. 예. 무관심으로 할 것 같아요. 술이나 예. 먹지. 섹스가 최고야. 네. 파티하고 좀 이상한 놈들은 마약하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병드는 거죠. 그 병에 초입해 있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해도 시민의식으로 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그 긴장이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네. 이 긴장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시기가 되면 개인의 병으로 고착되는 형상이 뭐냐면 하루만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죠. 그거 오늘의 쾌락인 거죠. 아,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무기력보다 무서운 게 사실 무관심인데 지금 무기력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겪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 그 무기력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어차피 안 바뀌니까 너나 나나 이 현상을 관심 갖고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태가 사실은 위험하고 사실은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가가 위태로울 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살고 봐야겠으니까 뭉쳐서 수십만 수백만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는데 지금 다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경기가 어려운 거 저 자산들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치다가도 아휴 나 해외여행 가고 나 차 바꿔서 신나고 나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조금 더 강렬한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 또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논전이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 탄핵을 지금 발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일부 있죠. 예. 타이밍상 게 이제 맞는 거냐, 너무 성급한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탄핵을 발의해서 아예 전국에 이제 어떤 큰 이제 충격을 탄핵 발의를 해서 설사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던져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견해가 이게 정치권의 흐름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민 항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둘 다 여의치가 않으니 이거 어쩌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요. 네. 답답한 거죠. 근데 제 의견은 지금은 박근혜 어게인을 기대하기 참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학습 효과들이 있어서요. 그럼요. 네. 탄핵 때 하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여권이 쪼개지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한번 쪼개져서 했더니 자기네들이 다음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잃어버리더라 이렇게 되니까 학습 효과 하나 있고 또 시민들도 이거 뭐 유튜브 보느라고 벌이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시민 항쟁에 기대기보다는 정치 리더들이 사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게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그 기대들을 해서 그래요.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속마음대로 얘기를 하면요. 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못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영원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기 직전인데, 하여간 정치 지도자급들이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 지난달에도 제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단이란 건 투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싸움이 돼야 되니까 일정한 정도의 협잡도 협상도 거래도 다 용납할 때니까 이 현상 타파 윤석열 퇴진만은 어떻게든 이루어집시오.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이에요. 한동훈이 한 20명 끌고 딴짓한다고 그래서 그 조국 대표랑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네. 한동훈 받아주면 어떻겠어요? 한 20명 하고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허허허 웃는 거예요. 물론 저도 농담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퇴진이 가능하다면요. 한동훈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공동 당대표를 하지 못할 법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생 보수 악랄한 꼴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김영삼계였어요. 김영삼이 민주투사였어요. 위치 따라 상황 따라 너무나 다른 처신을 한 걸 많이 봤어요. 독일한 사람이 우연으로 민주당 오면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너무나 우연한 친구 관계 때문에 국힘을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개인의 스탠스에 너무 주목하지는 않은데 그 한동훈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제가 분명한 농담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정치로서 일을 풀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얘기드립니다. 결국은 그 전국 진단의 그런 배경에는 아마도 이번 선거 11.6 재보선도 이제 냉철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든 간에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누구 하나 명확한 승자는 없었다는 게 언론의 평가이긴 한데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뭐 저 정밀 분석가들은 그래도 뭐 야권이 좀 더 뭐 올라섰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더만 결국 그 중앙 정치 그 소위 수도권의 이 거대한 움직임과 요동을 국가의 그 모세혈관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노인들이 아직도 결연하게 보수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구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징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 다음 날 굉장히 낭망을 했어요. 근데 세상의 변화는 낭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다음을 바라보는 데서 올 텐데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이라면 지방선거에서도 뭐 현재 야권의 유리한 구도대로 조금 더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또 다음 대선에서 모든 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집권 가능성도 조금 있고 그냥 이대로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그러죠. 현상 유지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거 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너무나 실망스러운 건데 그 이유를 또 들어서 뭐 조국 혁신당의 문제 막 해들어가면 한도 없는데 많이 얘기하셨을 테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사실은 상당수의 그런 그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1% 정도 얻었고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이제 38% 정도 얻었는데 그 격차가 지난 총선 때 양당 후보가 거둔 격차보다도 많이 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그 틀린 소리를 많이 해서 그 비난을 종종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틀린 소리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요. 구청장 선거에 무슨 정치적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담고 투표하진 않아요. 상당한 그렇죠. 정도로 네. 이익 투표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번 총선 때 도봉갑에서 국힘당이 이깁니다. 네. 근데 그 여성 후보는 굉장히 젊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이고.
근데 그 상대당 국힘 후보는 같이 젊은데 진중하고 그러니까 이념성을 떠나 있는 문제. 진중하고 말을 잘 지킬 거, 약속을 지킬 것 같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실제로 어떤지는 오래 지역 정치를 또 했고요. 예, 예. 거기서 또 오랫동안. 음. 근데 이 민주당의 여성 후보는 어느 날 훌쩍 날아갔어요. 연설을 양쪽을 제가 열심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겠죠. 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저라면 그 국힘 후보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다들 정치적인 식견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잘 네. 돌봐주고 소위 말하는 정치를 잘할 것이냐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선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 금정구 후보 토론들을 봤는데 그 금정구에 이제 뭐 이력을 캐면 이놈이 나쁜 놈이고 어쩌고 헛소리 할지는 모르지만요. 그 여자 후보 민주당 후보는요. 너무나 순수한 학생 같았어요. 뭐 고시 안과를 했고 뭐 머리 좋은 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았지. 구정의 그 우리 저 구 하나 단위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치고받고 하는 문제들 그 주민들 간에 얼마나 많죠. 그걸 능란하게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하고 어떤 건 뭐 쳐내고 청렴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청렴할 겁니다. 월급 외에는 이론도 딴 듯 또한.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틀린 소리냐고 하냐면 여야 구도상의 문제, 진보 보수의 갈등 다 있지만 후보 자체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금정 구민 중에 완전 그 70 넘은 정말 무조건 국힘이라는 사람 말고 약간 왔다 나머지 갔다 스윙 할 수 있는 보터들. 사람들이 네. 볼 때 어느 쪽에 더 이 구에 이득이 되는 구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좀 그랬을 거예요. 여간 그 결과값을 가지고 보니까 바로 이튿날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요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얼마나 주고 한동훈 대표의 진전성이 있느냐는 의견이 갈리지만 여하간 표면적으로는 활동 자제도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도 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일단은 화살을 겨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니까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전 참 웃기다고 봐요. 웃기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그 유권자를 거의 전응할 수준으로 대하거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요. 무조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발언을 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국민이 뭐지? 맨날 한 소리 있잖아요. 네. 국민이 원하는 거를 뭐 하여튼 뭐 그런 있잖아요. 취지에 비슷한 말이죠. 예.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을 해요. 해석을 해야 되는 말. 똑부러진 게 아니라 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미꾸라지지 이게 무슨 정치인이냐고. 정치인은 나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야권에서도 그 말 많이 하대.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개소리냐고. 내 주관을 펼쳐서 국민을 입장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쇼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기 협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말? 국민은 다양해. A로 가져간 사람 있고 B로 가져간 사람. 나 정치인 A는 나는 B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소신을 밝히라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하라는 게 뭐 뭔 소리냐고. 근데 좌우가 근데 또 왜 흥분하지? 한동훈 씨가 그런 약간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정치 연사를 행사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검사스러워서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요렇게 교묘하다기보다 웃기죠. 정치 연화가 아니니까. 문제적 말을 약간 회피하는. 예. 아니면 그 수준의 말에 맞는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70 이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발언하기 때문에 저렇게 앙상하고 저렇게 졸렬한 정치 발언이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자들은 특히 보수 언론 종편들은 막 해석을 해갖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고 막 떠들거든요.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일 갖고 뭐 독대인지 나발인지 만나는 일 갖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냐 연일연하 뉴스를 내거든요. 난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로소 이제 김건희 활동 그만해야 돼요. 이것도 뭐냐.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뻥꾸라냐고. 한 1년 전이나 한 6개월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해서 정말 청와대와 용산과 각을 세우거나 했다면 그것은 정치 언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떠들 만큼 떠들고 또 떠들어서 이제 그 김건희 활동 이제 앞으로 못하는 게 이번 보선 때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다 무르익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마리 얻는 걸 갖고 뭘 의미 부여를 거기다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뭐 진보 논객들조차도 그게 뭐 대단한 진전으로 정치적으로 뭐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는데 그 갈등 양상이 뭐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발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냐고요. 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재보선의 그 행위자였던 그 야권을 향해서도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지난 4.10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라는 원칙하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갔다면은 여하간 이번 재보선은 호남에만 한정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쟁을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값이란 게 또 나와 있고요. 그 조국 대표랑 거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제 안 되겠구나인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말은 나는 안철수 심상정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올바르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 틀림이 없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못한 건 안철수 탓이고 심상정 탓이 맞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조국혁신당을 독자적인 야권의 한 제3 세력으로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재보선 때 독자 후보 내서 민주당과 겨루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죠. 전국 지방선거인데 정치 자원은 출마 예비군은 뭐 3만 명 소리가 있어요.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더 누리고 싶으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원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국민들이 조국혁신당 다음을 기대하는 역할은 과연 뭘까요? 모두가 기억하지만 쉐빙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일 수도 있지만 쉐빙선이 뼈를 깎는 걸 가까이서 본다면 그야말로 참 무서운 광경일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피를 흘리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바로 엊그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있을 수가 없는 발표가 있었어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쉐빙선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국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회 앞마당에 천막 치고 조국 대표 이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존경하지만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 상징적인 분들 거기서 단식하고 머리 깎고 삭발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해병이 대민 지원 나갔다 그냥 목숨을 잃어도 아무도 이렇게 어떻게 못하는 이런 세태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전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내 목숨이라도 걸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세빙선이라면 좀 강력한 발언 여기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는 행동하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만약에 그 구성원이었다면 저는 정말 천막치고 삭발식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흘이 되든 20날이 되든 굶으면서 이 전국의 무도함을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런 국가 쇠퇴의 문제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걸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두드리다 혹은 국힘당 두드리다 안 된 사람들 조국당 와서 두드리면 이력 보면 그럴싸하고 뭐 요즘은 공천 헌금 안 내겠지만 뭔 짓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국힘은 겨우 우리공화당 정도나 대결을 할 텐데 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맞서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건 안철수 국민의당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호남에서는 후보를 많이 내겠죠, 지금처럼. 예. 예. 아니 그 명분은 그거잖아요. 호남은 국힘이 될 리가 없으니까 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바라봐도 적어도 정치적인 이념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두 세력이 싸워버리면 이거는 필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냥 분열밖에 안 돼요. 그나마 민노당, 정의당 같은 그런 이념의 당과 민주당이 네. 싸우면 얘기는 되잖아요. 정체성이 다르다. 정체성이 예. 다르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정체성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민주당은 싫은 사람들이 꽤 있다. 근데 국힘으로 못 간다. 그 사람들을 조국 흡수하겠다. 혁신당에 끌어안는다. 예. 나는 그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질 않아요. 그 요는 이거를 여론 압박으로 풀어서 또다시 그냥 그 머리가 터지는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조국 대표가 풀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건 과거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온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예. 다 컴컴한 거지 뭐. 삼당 삼당 합당 때 김영삼이 아니, 그래도 듣고 싶어요. 예. 김영삼이 내각제 하겠습니다. 각서 써놓고 사기친 거. DJ가 김종필하고 DJP 연합하면서 2년 있다가 정권 넘겨줄게요. 내각제 할게요. 합의 각서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실제로 다 알잖아. 다시 생각이 되는데 그 DJP 연합이라든가 예. 3당 합당이 살아 있네요, 실제로. 예. 다 사기쳤지. 근데 이제 표더러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름다운 정치 협상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유명한 걸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꼬마 민주당하고 본 민주당 합칠 때는 아주 아름답게도 지분을 많이 준 거예요. 또 네. 민중당이 그 신한국당한테 들어갈 때는 오히려 더 우대를 했습니다. 그거 김영삼 아니면 못했어요. 뭐 이재호라든지 김문수라든지 받아들일 때 네, 이쪽이 그 이명박이 한 거다. 제가 착각해서 네. 더 우대했다니까. 근데 아야 소리도 못했어요. 저쪽 본진에서. 그러니까 정치 협상은 대중의 압박으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나빠요. 아마 종편이 석 달여를 물어뜯고 그럴 일 생길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수수방관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전화 통화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정치 협상의 사례를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열한들 모아서 선수들이 너무 잘 알죠. 근데 서로 합당한 결국 뭐 지역구의 문제죠.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사례가 그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은.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민중당이 그쪽으로 올 때 진짜 이념이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민중당 신한국당에 들어올 때 예.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이 그렇게도 합치는데 예. 그러니까 이부영 같은 사람, 이부영은 민중당 아니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보수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문수, 이재호처럼 그냥 핵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놓여진 정치 과제 여러 가지 중에 크게 한번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시간을 들일 일은 아니고요. DJ 말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DJ가 계속 수혈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수혈은 뭐 젊은 운동권 출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뜬금없이 기업가를 받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 거에 반이 아니라 60%도 내주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는 DJ가 권위가 있으니까 그 따르던 의원들 그렇게 영입을 해버리면 자기 출마 기회도 놓치는데 넌 좀 쉬어 하면 꼼짝부터가 쉬었어요. DJ만의 권위여서 가능했던 건데 어떤 방법이 됐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이 경우에 발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를 하면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방선거 전에
뭔가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럼요. 확인됐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타이밍과 굉장히 관계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지민 비조하면서 조국 혁신당에 기대한 거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한 쇄빙선의 역할이에요. 그 쇄빙선은 얼음을 뚫는다는 행위는요. 멀리서 보면 멋진 모습이지만 실제로 보면 피를 흘리고 잔혹하죠. 뼈를 깎는 예. 게 정치의 가장 잔혹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상한 엘리트들이 잔뜩 12명 모여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된 건데 다만 그 쇄병선은 5년 내내 쇄병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서 초기에 하면 쇄병선이 못 뚫습니다. 그거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총선이 치러졌고 쇄병선이 나타났으면 이제 그 저세력 윤 정부 세력의 숱한 모순과 비위가 노출될 만큼 노출돼서 그 다음에는 결사투쟁밖에 길이 없는데 민주당이 그래버리면 안정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 이 소위 좀 태도가 애매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죽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령 뭐 국사범이 될 만한 발언을 빵빵 내놓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걸로 막 요동이 칠 수도 있는 거고 흔히 뭐 단식투쟁 머리 깎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가장 엘리트 그룹에 해당하는 것 같은 처신과 발언을 하는 사람들로 이 구성을 해놨으니 이게 쇄병선은 더 이상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이제 내려진 진단이에요. 근데 이들과 만약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선거 경쟁을 하게 되면 비속어가 아닌데 민주당 조집니다. 진짜 조져요. 3,000표 차이로 등락이 오가는 데가 뭐 퍼센트를 보니까 엄청난데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면 전국적으로 그냥 너무나 많은 데가 망할 거예요. 지금 결판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치 관계 얘기를 길게 해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못해서 이제는 절단날 분위기예요. 최근에 이제 북한 무인기 이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참 웃긴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웃긴 놈들 아니에요?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 근데 좀 너무 무서워요. 전 관심에도 개인적으로. 없어. 예. 김종대 의원이 그쪽 전문가로서 네. 그중 정확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감히 뭐 그 사실관계를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 지금 위험한 국민이죠. 국방부가 아니래잖아요. 민간 그 탈북 단체도 아니래잖아요. 네. 그래서 추정되는 게 정보기관이라며요. 이거 통제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지금 임계치에 다다라 있는데 분명히 모두가 예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지전이라든지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윤 정부는 임기를 넘어서 정권 연장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뭐 당연히 계엄하고 전국은 얼어붙고. 근데 우리 경제는 완전히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IMF 체험을 다시는 되새겨서는 안 된다. IMF는 외환이 비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위기지만 네. 경제가 붕괴되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 나라들의 사례를 보세요. 지금은 갈수록 첨단 기술력의 시대니까 6개월만 뒤쳐져도 안 된다는 그 AI며 로봇이며 2차 전지며 뭐 이런 첨단 산업들 아니 내란 일어나고 외자는 다 빠져나가고 경제가 그냥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앞으로 영영 살게 되는 건데 저는 괜찮아요. 최빈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근데 지금 좀 부강한 나라에 체험을 한
전체는요 처참한 겁니다. 처참해요. 네. 그리고 제가 긴 얘기 못 하겠고요. 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여서 그래요. 현실 가능한 얘기. 저도 그렇게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네. 오늘 이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모레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역 전투가. 왜? 미국은 지금 대선하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다들 주한미군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도 그 딱 믿을 건 못 돼요. 그 저 12.12 때 그 저 노태우가 7사단 빼갖고 전방 부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쿠데타 하는데 미군이 속수무책이어서 나중에 사후승인한 겁니다. 속수무책이 미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변 일으키면 근데 그 얘기는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말하기보다 네. 이쪽 전문가들 저도 이제 김진향 교수라든지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99번이 그래도 넘겨서 무사했다가 단 한 번만 터져도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참 이게 좀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6.15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라온 세대로서 남북 관계라는 게 정말로 이제 단절되고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김정은 이제 그 국무위원장이 뭐 어제도 보니까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은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로 그 가시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이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코피를 흘렸어. 그 코피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더구나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북한은 잃을 게 없다고. 뭐 어떤 인프라도 없는 나라예요. 폭격 좀 했다고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재건에 오히려 도움 줘서 오히려 전투하고 나니까 또 나아졌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생장 환경을 보면 자국민이 어떤 전투로 해서 몇천 명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가령 교전에 따른 어떤 희생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점령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피해는 그 교전으로 죽을 사람은 뭐 몇백 명 수준 혹은 몇천 명 수준일 수 있으나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데 가난해도 좋아. 한 IMF 때처럼 한 10년 안에 복구가 된다면 그나마 희망을 하는데 복구를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쥐고 있던 주요 첨단 산업이나 아주 기간 산업의 유력한 부분들은 다 해외에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아유 끔찍해. 소설하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김갑 선생님과 함께 재보선 이후 정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이 의문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내내 한탄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조금 위로되는 말을 해야 될 의미감도 있지만 난 솔직해지고 싶어서 그래. 저 오늘 얘기한 게 다 아니, 맞는 속마음이에요. 말씀이세요. 예. 근데 또 다른 각도의 솔직한 말도 있는데 진짜 방구가 잦으면 그 일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행태 이 국가를 유지할 수준이 도저히 안 되고 여기저기서 구멍이 뻥뻥 나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대로 애매모호하게 국가가 추락하면서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냥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그 소재는 널려 있다. 이것이 어떤 힘의 응집을 가져올 때 우리들이 꿈꾸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나라의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립 서비스 아닙니다. 그 희망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 또 있거든요. 단합된 야권과 시민의식에 충만한 다수 주민들이 지금 이걸 아주 강한 긴장감으로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주 없는 게 아니죠. 네. 앞으로도 김광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사회현안을 토대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4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